네,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차트와 뉴스를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그럼 바로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이 하락쇄기형 패턴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옆으로 눕다가 15이평선을 4시간 봉 15이평선을 돌려 세우면서 지금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고 지금 약간 거래량이 왜곡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보시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려주면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 실어주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매도를 분명히 이때 3220달러 라인을 깨지면서 아마 3000달러까지 기대를 하고 있던 분들 중에 매도를 한 분들이 꽤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시면 보세요. 만약에 숏을 쳤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숏을 쳤습니다. 3220에서 숏을 치고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는데 계속 손해죠. 계속 손해입니다. 이때도 이거 사실 손해라고 봐야 되고, 근데 보시면 이제 아마 여기서 숏을 친 물량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3900 저항 맞고 지금 쉬고 있잖아요. 이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이 쉬는 중에 여기서 이제 숏을 추가로 더 때렸으면 뭐 본전에 나오든지 아니면 물량을 더 늘려서 때렸다고 하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숏친 물량을 여기까지 다시 빠질 걸 예상하고 기다린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못 빠져나옵니다. 손해로 손해를 자르거나 아니면 지금 못 빠져나오고 물려있는 상태예요. 숏친 사람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올려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시 숏을 더 때리게 됩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900에서 내가 때리고 많이 때렸으면 여기서 본전에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물렸던 물량들을, 그런 이제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올라올 때마다 숏을 쳤던 사람들, 이게 지금 1년 동안 거의 학습이 된 거예요. 숏을 치면 무조건 먹는다. 숏을 치면 무조건 먹는다는 게 1년 동안 학습이 됐기 때문에 숏 물량을 줄이지 않을 거다. 숏 물량을 줄이지 않을 거다. 늘리면 늘렸지. 일단 당분간은. 이러다가 결국에 언제 그럼 줄이느냐? 마진콜을 당해야지 줄이는 겁니다. 결국에 그 뚝배기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진콜을 당해야지 숏친 사람들은 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숏으로 번 것 같아도 1년 동안 계속 때리면서 숏으로 번 것 같아도 숏으로 번 사람들은 마지막에 결국에 끝이 안 좋다. 마진콜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많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숏 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해요. 제가 이제 옵션도 사실 이렇게 매도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근데 이런 거를 1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봤겠냐고요. 다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이런 건 해보면 결국에 10번 먹다가 한 번 토할 때 다 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면 다음 저항은 4,400달러예요. 4,400달러. 지금 여기 이제 지지받았던, 그리고 저항으로 작용됐고 또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4,400달러가 저항인데,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4,400달러 이 라인이 보시다시피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고 이 4,400달러, 4,450달러 이 라인과 이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 4,450이 일단 단기 저항으로 작용된다. 근데 이 저항을 그냥 옆으로 쉴 수 있는 겁니다. 옆으로 쉬고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뭐 여기서 매도해서 이거는 이제 아예 지금은 안 보시는 게 낫다. 그냥 매수 관점으로 제가 차트 보이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저항은 이제 5,500하고 5,700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주 이평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주봉으로 보시면 아까도 이제 오전 방송에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지금 15주 이평선과 뭐 거의 위치가 비슷합니다. 좀 더 위에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15주 이평선으로 20주 이평선이 위에 있다고 보시고, 그러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이평선과 올라오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고 돌파를 바로 해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재차 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갈수록,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좀씩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 이 시나리오 두 가지 얘기할 때 처음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확률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시나리오가 확률이 어떻게 보면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5500, 5700에 저항 맞고 한번 쉬고 그냥 바로 돌파할 수 있는 그 흐름도 이제 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알트코인 웨이브를 보면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잠시만요. 그 알트코인 중에 지금 약간 대장 역할을 할 웨이브랑 리플하고 그다음에 트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웨이브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잠시만요. 제가 이제 BTC 시장이고요. 제가 12월 14일인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수렴했던 자리를 돌파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12일인가 13일 뭐 요 원저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는 이것도 이제 뭐 리플처럼 바로 돌파 못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이 15일 평선 깨지고 이제 쉴 때 그때 매수를 하자. 근데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이 200일 이평선하고 이 120일 이 검정색 120일 이평선이 지금 아직 역배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풀어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거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그냥 급등을 시켜서 풀고 있어요. 급등을 시키니까 120일 이평선이 이제 급격히 당겨지면서 지금 이제 좀 지나면은 며칠 뒤면 이제 121 평선까지 돌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정배열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전 차트를 좀 보고 한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웨이브가 보시면 작년 웨이브는 작년 12월 자리가 지금 작년 12월 웨이브 BTC 시장 고점은 이미 지금 돌파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웨이브는 언제가 최고가였냐? BTC 마켓에서 작년 그 5월 말 6월이 최고가였던 거예요. 작년 이제 이더리움 막 한창 작년 5월 달에 날아갈 때 기억나시잖아요. 이더리움하고 뭐 리플 그때 막 900원 비싸면서 900원 갈 때 그때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날아갔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때도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는 200일 이평선 그리고 지금 패턴도 비슷해요. 지금 제가 한번 당겨서 이제 봐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고 물론 약간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이때 저점이 더 낮았죠. 이때는 첫 번째 저점이 더 높았는데 내려오고 반등 나와주고 검정색 120일 이평선 맞고 다시 길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돌파해서 갔죠. 지금도 보시면 내려오다가 올라와서 검정색 120일 이평선 맞고 길게 눌러주고 그냥 여기서부터 가버립니다. 가버리는데 200일 이평선 보시면 갈색 잠시만요. 예. 이때 보시면 갈색 200일 이평선과 검정색 120일 이평선을 역배열된 상태인데 그냥 이때도 급등시켜서 이걸 풀어버려요. 이렇게 급등시키니까 이게 땡겨 올라오잖아요. 120일 평선이 빨리. 그러면서 정배열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정배열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쉰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작년 그 5월달 작년 2017년 4월 5월 패턴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역배열된 것도 풀려주고 그러면서 좀 쉬었다가 더 한 차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제가 이거를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사시면 물론 이 패턴대로 가면 좋지만 안 갔을 때는 지금 물리면 이제 크게 물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천드리려고 제가 이 웨이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가 그러면 작년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뭐 300만원에서 이제 150만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승장으로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점점 이제 올라가고 뭐 800만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11월달에 한번 눌러준 다음에 2만 달러까지 펌핑이 나왔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가 웨이브가 작년 4월 5월 같은 위치라고 하고 지금 웨이브가 이제 보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19위예요. 시가총액이 현재 19위인데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여기서 이제 아마 웨이브가 제가 이제 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19위에서 아마 지금 BTC 마켓 상단 지점까지 작년 5월달 상단 지점까지 이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웨이브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13위 지금 다른 코인들이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 15위권 안쪽으로는 무난히 이제 들어올 거로 보여요.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웨이브가 보시면 맨 밑에 있는데요. 웨이브가 지금 보시면 시총이 19위입니다. 19위고 현재는 지금 시총이 4,880억이에요. 약 4,880억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제자리에 있는다는 가정하에 웨이브가 이제 상승을 해서 BTC 마켓에서 아까 전고점 위치까지 가진다고 하면 2배 좀 넘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이제 1조 정도 되는 거예요, 시총이. 그러면 한 11위 사이 이 정도 위치까지 이제 올라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좀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이 좀 시작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수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주 이평선이 상방으로 턴하는 걸 확인해야지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만약에 상승장을 예측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웨이브가 이렇게 BTC 마켓에서 고점을 쳐주고, 왜냐면 시총 1조짜리를 그 작은 고래들이 이거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제 메이저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지금 이제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 15일 이평선,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간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 보시면 일단 작년도 12월 말 고점은 현재 돌파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작년 고점 12월 말 고점으로 체크를 해드린 자리가 이제 사토시 가격으로 112,900 사토시예요. 112,900 사토시 0.001 이 자리를 완전 돌파하고 지금 오히려 안착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빨간색 이 15일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만 기다려주고 아마 이제 15일 이평선 터치가 되면서 또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매수 추천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대장 알트코인을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알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코인들도 순서만 이제 다른 거지, 때가 되면 다 간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 차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시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다. 예.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 웨이브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굳이 이제 너무 올라왔으니까 이제 털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 아직은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점, 그 작년 고점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고점이죠. 사토시 가격으로 0.0026 터치할 때까지 오히려 저는 홀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털어야 될 자리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15일 이평선, 지금 이 보시면 웨이브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이거 지금 작년 차트인데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하죠. 횡보할 때 15일 이평선을 종가상 완전히 이탈을 해주면 그때 털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리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서 굳이 정리하지 마시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15일 이평선이 깨졌을 때 정리해도 지금보다 높은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정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홀딩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이제 리플 볼게요. 리플은 지금 뭐 흐름은 나쁘잖아요. 지금 나쁘지 않고, 지금 일단 어제 이제 한 차례 쉬고 있는데 보시면 이 추세선,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해드리는 지금 이 추세선을 맞고 저항으로 이제 적용돼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이 리플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리플도 제가 그때 그 말씀드렸죠. 2016년
아니요, 2017년 아까 지금 웨이브 자리 2017년 그 5월달과 같은 패턴으로 리플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알트들은 웨이브랑 이제 리플이에요. 웨이브랑 리플. 그리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4시간 봉으로 봐드릴게요. 4시간 봉으로 이렇게 하락세경을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하고 비슷해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하락세경을 일봉에서 이제 돌파하고 4시간 봉에서 돌파하고 옆으로 누웠었죠. 옆으로 누워주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BTC 마켓에서 달러 마켓의 비트코인처럼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데, 지금 이 쉬고 있는 자리가 보시면 이 202평선, 4시간 봉에서 202평선에서 이제 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또 저항으로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 일단 지금은 202평선 맞고 떨어진 거고요. 잠시만요. 예. 사토시 가격으로 0.040에 또 이제 저항이 있습니다. 0.040에 저항이 있고, 일단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저점, 작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 최저점이 0.05예요. 그래서 0.05인데 0.05를 넘어가주면 비트코인 캐시는 완전하게 이제 저는 이 하락 흐름을 벗어나서 비트코인 캐시도 좋은 흐름을 이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도 지금 실어주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하드포크 되면서 굉장히 지금 막 그 퍼드성 기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뭐 망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고 좀 특징이 약간 한 방에 가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지겹게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이제 물량을 다 털어서 가져가는, 올려버리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뭐 나쁘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캐시로 갖고 있는 부분은 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위치까지 홀딩을 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캐시 SV랑 같이 두 개를 같이 홀딩해서 가져갈 생각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은 가장 강한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웨이브랑 리플, 그리고 어제 이제 트론까지 말씀드렸죠. 그 웨이브랑 리플, 트론이 가장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이렇게 몇 개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흐름이 좋다는 거는 시장이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화 시장으로 따지면 당연히 뭐 웨이브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아직 뭐 전고점 가려면 멀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이제 치고 가는 종목이 나왔다는 거는 시장을 분명히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는 어떤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럼 이제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코인 관련된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인 관련된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이더리움 토큰 4종을 상장하는데, 다이랑 골렘, 메이커, 질리카 이렇게 4종을 상장한대요. 근데 이제 다이랑 아마 메이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요, 코인베이스 전문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 프로가 이더리움 기반 토큰 4종을 추가했다. 그래서 그 4종은 다이, 골렘, 메이커, 질리카를 상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했다고 하니까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 BTC 숏 비율 증가 추세 60% 상회. 지금 12월 20일자 기사예요.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BTC 마진 숏 포지션 비율이 최근 이틀간 가파르게 증가하며 현재 60.6%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해당 플랫폼이 숏 포지션의 비율이 60%를 넘어선 바 있다. BTC는 현재 비트파이넥스 기준 0.7% 오른 3,87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숏 포지션을 철회하지 않을 거다. 숏 포지션을 철회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숏 포지션 취했던 사람이 18일날 자기는 숏 포지션을 철회하겠다. 그 사람, 그리고 IMF에서 이제 뭐 일을 했다고 했던 그 뭐 숏 포지션 취했던 유명 뭐 매도 뭐라고 했죠? 유명 트레이더라고 했나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대중들은 그런 뉴스가 있어도, 왜냐면 그때는 그 뉴스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보려는 방향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숏을 쳐놓고 손해를 보게 되면 계속 하방으로 빠질 기사들만 찾게 되고, 뭔가 이게 안 좋은 기사들, 그리고 이 시장이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뭐라 하죠? 전문가들의 분석, 그런 거에 자꾸 이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못 바꿔요. 쉽게 못 바꾸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숏 포지션이 급격히 청산되는 시점은 결국에 마진콜 당할 때다. 예, 마진콜 당할 때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에 이제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계속 트레이딩을 해서 숏 포지션을 취해서 벌었던 돈들, 그러니까 막 10개월 동안 진짜 PC샵에서 그 벌었던 돈들을 한 방에 다 털리게 되는, 그렇게 되게끔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세력이 유도를 합니다. 예, 유도를 해요. 지금도 이제 보시면 실제 숏 포지션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왔으면, 바닥 대비 이제 꽤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아직 뭐 성이 안 차지만 당연히, 그러면 숏 포지션을 자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자른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까지 10개월이 아니죠. 12개월 동안 자르고 기다리면 결국에 다 수익됐던 거예요. 숏은 자르고 버티면 다 수익됐고, 지금도 오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 찍고 떨어졌어요.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때리고 추가적으로 더 때렸으면, 지금 숏 물타기 했으면 당연히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거 빠져나올 수 있었다. 본전 아니면 약간 수익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숏 포지션이 처음에는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뉴스가 딱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숏 포지션이 늘어난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증거금을 요구하잖아요. 거래소에서 이제 왜냐면 계속 올라가면 증거금 더 넣으라고 합니다. 너 증거금 더 안 넣으면 네 포지션 청산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또 끌고 와서 또 넣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털긴 싫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때도 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2만 달러에서 18,000, 17,000, 16,000, 2만 달러를 받기 때문에 17,000, 16,000에 손이 안 나가서 못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17,000, 16,000에서도 추세가 꺾이면 털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이 숏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뉴스를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이제 선물 옵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험을 다 했어요. 다 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포지션 취해서 한두 번 당해봤겠냐고요. 다 당해봤기 때문에 뭐 옛날 옵션 심할 때는 진짜 하루에 3억 넘게도 이제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막 피땀 흘려 번 돈을 한 방에 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파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파생은 원래 원수한테 알려주라고 해요. 원수한테. 숏도 결국에 이제 파생인 거고, 결국에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셔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제가 안 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볼 거 다 해보고 깨질 거 다 깨져보고 10년 동안 다 깨져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셔라. 물론 여러분이 나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 트레이딩에, 그렇게 하고 트레이딩에 나는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항상 그 자금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들은 자금 관리가 생명인 거예요. 제가 옵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살아남았던 거는 결국에 자금 관리가 됐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자금 관리가 안 됐으면 당연히 이거는 깡통인 거예요. 옵션 같은 경우는 계정을 만들고요. 보통 증권사에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는 그 증권 관계인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보통 계좌가 평균 몇 개월 가는지. 평균 4개월 갑니다. 4개월. 그 돈을 얼마 넣든지에 상관없이요. 그만큼 이제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고, 원수한테 알려주면 원수 깡통차게 만드는 게 이제 옵션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레버리지가 있는 뭐 비트맥스 그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다음 기사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페라 이더리움 원래 기능 탑재, 블록체인 브라우저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웹브라우저 오페라가 이더리움 원래 기능이 탑재된 블록체인 기반 브라우저를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이번에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웹3를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또한 암호화폐가 단순 투자 수단이 아닌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예전에도 관련된 이제 오페라, 그 오페라 같은 경우는 그 우지한 그 비트메인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쓴대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오페라 웹브라우저를 많이 써서 이제 이런 거죠. 결국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 약간 호의적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대요. 그 문화가. 왜냐면 중국에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 거기 또 이제 비트메인 우지안이 또 오페라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이 웹브라우저 오페라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안드로이드에서요.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많이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경제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일단 예견된 미 금리 인상, 국내 증시 영향, 낫배드. 이렇게 이제 5시간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잠시만요.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글씨를 좀 키워드릴게요. 예. 안 커지지? 예. 예. 일단, 예. 예. 컨트롤 누르고 이제 하면 커진다고 해서 했는데, 예, 커졌네요. 예, 그러면, 너무 커졌네요. 컴퓨터가, 예.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보이실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4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 금리 인상 이외로 조정하는 것 역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전망대로 0.25% 인상하며 2.5%가 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신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며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고, 여기 이제 증권사 센터장님들이 이제 한 발언을 보면, 시장에서 더 완화된 정책을 기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면서 전일 미국 시장의 주가 하락은 금리 동결 기대감이 꽤 컸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했다. 이렇게 약간 덮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삼성증권 센터장님도 보시면 미국의 내년 금리 인상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조정된 것을 두고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평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뭐 교보증권 센터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괜찮은가 봐,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은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이 센터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신흥국들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 유로존, 중국 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로존 양적 완화 종료했잖아요. 종료했고 중국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다. 결국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좀비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결국에 이런 기업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쏟아져 나오면서 그게 결국엔 그 기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으로 그 부실이 번지고 은행이 타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식시장 자체가 아까 제가 오전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트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차트 위치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은 올라올 때마다 주식은 정리해서 매도하는 관점으로 봐줘야 된다. 뭐 일정 부분 뭐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소량 남기는 건 상관없지만, 이거를 주식 비중이 자산에서 너무 많다라고 하면 많이 덜어내셔야 된다. 그럼 이런 센터장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업이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나라 시장 내년에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다 털고 나가세요라고 하면 고객들이 다 환매할 거 아니에요. 펀드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언할 때 이 발언의 속마음, 어떻게 보면 발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 회사 고객 같은 경우는 계속 주식 비중을 덜어내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덜어내고 있고 거의 이제 현금화를 최대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현금화 시켰고 이미. 그리고 다음 이제 기사를 볼게요. 다음 기사는 어떻게 보면 그 상반된 기사예요. 아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사랑 상반된 기사입니다. 뭐냐면 국제 신용평가 그 S&P가 성장을 멈춘 한국 경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을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경고했고 이에 따라 2년 이상 유지해온 안정적인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그 영화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 보시면 그 악재가 연달아서 옵니다. 연달아서 오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버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들도 버틸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환율이 위험해지면서 그냥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립니다. 얘네가 평가사들이 성장 멈춘 한국 외국인 투자 걸린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어제 기사예요. 12월 19일자 어제 기사입니다. 보시면 만약에 우리나라 환율이 저희 좀 이따 환율 차트 보여드릴 건데 환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돌파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마 바로 그때 국가부도의 날처럼 바로 신용등급을 강등한다. 신용등급 강등되는 순간 어때요?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고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회사채들 등급도 다 떨어지면서 이자가 순식간에 이제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버틸 수 있는데 못 버티는 회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이런 식으로 신용 등급을 한 번에 조정해 버리면서 위기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제 올 수 있다. 권재민 S&P 한국 대표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예년보다 둔화된 2.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투자 심리도 악화되고 호황에 끝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부도도 조금씩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는 한국 경제가 기업들이 투자가 부진한 데다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 탓에 소비도 활성화되기 쉽지 않은 이중고에 처해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성장률은 급기야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셀코리아를 외치면서 한국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올해에만 7조 원에 가까운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얘기도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이제 그 센터장들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일단 말은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지표잖아요. 그 지표를 봤을 때 지표라든가 주식의 차트 위치, 주가의 위치들을 봤을 때 고려했을 때 충분히 저는 지금 이 권재민 S&P 한국 대표 이분이 한 얘기에 오히려 저는 이제 오히려 더 신뢰를 하고 있다. 아까 그 센터장분들이 얘기한 것보다요. 그러니까 두 의견이 완전히 상반된 의견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위안화 차트랑 우리나라 원화 차트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예. 일단 우리나라 원화 차트는 일단 계속 수렴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방향성이 완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우리나라도 위험한 수준에 갈 수 있다. 물론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더 그래도 안정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는 여기서 완전히 이 침체 상황을 피해간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은 진짜
완전 뭐 막 중상을 입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경상에서 끝난다거나 그 정도로 좀 우리가 피해가 덜 하다는 거지, 우리도 그 피해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과 긴밀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차트가 굉장히 안 나와서 가끔 이러더라고요 지금. 예, 계속 돌기만 하고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안 되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차트 원화랑 위안화 차트 이제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내일 제가 차트를 다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위안화 차트가 다시 지금 보시다시피 6.9로 조금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되네요. 이제 지금 지금 되는데, 보시면 이 위안화 차트 위치가 계속 이제 7위안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빠지지도 않고 지금 이 고점 7위안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위안화의 이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1997년도 98년도 그 IMF 때 우리나라 그 환율 원화 차트의 위치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자, 너무 창을 많이 열어서 그런 건지 일단 좀 느린데, 지금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7위안 사이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위안화 차트를 보면 달러 대 위안화 차트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약간 W자 모양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고, W자 모양으로 반등한 상태에서 지금 전 고점을 넘어가기 직전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이때 우리나라 97년도 98년도 그 IMF 맞을 때 그때 위치랑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 7위안을 돌파되게 되면 저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거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을 미국이 한다 하면, 근데 중국은 금리 인상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이 환율은 뚫릴 겁니다. 무조건 7위안으로 뚫릴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이제 더 난처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중국이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해서 환율을 좀 막았다고 하면 중국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인상된 금리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결국에 또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환율 차트를 오늘 보여드리지 못해서 요거는 내일 제가 내일 이 그 원화와 위안화 차트를 먼저 차트 설명 드릴 때 그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아까 이제 상반되는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센터장들하고 뭐 그 S&P 거기 이제 대표하고 한국 대표랑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상반되는 의견에서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만약에 신뢰가 된다 그러면 한 명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면 저는 그 앞으로 올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져가지고